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영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몸은 이미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오래된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고 어둠 속에서 야광 숫자들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영자 씨는 소리 없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문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둠에 익숙한 그녀의 발걸음을 기억했습니다. 30평 아파트, 30년 전 그녀가 식당 설거지와 청소 파출부로 번 돈으로 마련한 이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에 갈라지고 거칠어졌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들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 집에서 장가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은 15년 전 이루어졌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부엌이 밝아졌습니다. 영자 씨는 먼저 밥솥 타이머를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에 맞춰진 밥은 이미 뜸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미리 손질해둔 시금치와 콩나물이 투명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 10개, 김 한 봉지, 참기름 반 병.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재료들을 꺼내 조리대 위에 정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계란말이 해주세요. 어제 저녁 손주 서준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계란을 풀어 노릇하게 말아 올릴 때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꼈습니다. 6시 20분 아들 민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습관적으로 부드러웠지만 눈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다 됐다. 씻고 나와. 민주는 욕실로 향했고 영자 씨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부엌에 나타난 것은 6시 40분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정돈된 옷차림. 그녀는 영자 씨가 차린 식탁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국이 좀 짜지 않아요? 영자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간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지수는 물 한 잔을 국그릇에 부었습니다. 제 입맛엔 짜요. 다음부턴 간 좀 덜 하세요.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지수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영자 씨는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시 10분 손주들이 등교했고 민준 부부가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파트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빨래였습니다. 세탁기 앞에 쌓인 빨래 바구니를 보며 그녀는 지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건조기 돌리기 전에 저희 옷이랑 분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섬유 유연제가 섞이면 안 돼요.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모든 빨래를 함께 세탁했다가 지수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옷이랑 저희 옷이랑 같이 빨면 섬유가 상해요. 앞으론 꼭 분리해 주세요. 그날 영자 씨는 자신의 옷이 며느리의 옷을 더럽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빨래를 2번에 나눠 돌렸습니다. 자신의 옷과 손주들의 옷, 그리고 며느리 부부의 옷.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영자 씨는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담근 배추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치 한 포기를 꺼내 맛을 보았습니다. 적당히 익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김치는 다음 주까지 숙성될 수 있게 좀 덜 익게 담가주세요.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 맛을 좋아하는데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 입맛도 중요하잖아요. 그때만 맞춰주시면 돼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30년 경험보다 며느리의 친구 모임이 우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빨래를 개고 저녁 밑반찬을 준비한 후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돌잔치 사진, 민준 부부의 결혼 사진, 그리고 구석에 작게 걸린 자신의 칠순 사진. 그녀는 며느리의 또 다른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자꾸 간섭하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알아서 할게요. 그것은 영자 씨가 손주의 숙제를 도와주려다 들은 말이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같이 볼까? 그 순간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챙길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물러났습니다.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후 5시 영자 씨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 준비였습니다. 생선을 굽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6시 30분 민준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침과 비슷했습니다. 조용하고 각자의 화면에 집중하고 영자 씨의 음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 영자 씨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30년간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15년간 이 집의 모든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무료 가정부일까? 그 질문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헌신이 언제부턴가 의무가 되었고, 이제는 당연한 노동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식탁 위의 밥과 개진 빨래로만 증명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차가운 지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선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알람 없이도 그녀의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30년의 고단함과 15년의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변화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처음 무릎 통증을 느낀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려고 쪼그려 앉았을 때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일어서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러려니.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다리가 굳어 한참을 주물러야 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를 찾은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어요. 오래 쪼그려 앉아서 일하셨죠?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식당 설거지, 청소, 그리고 15년간 쉬지 않고 해온 집안일. 그녀의 무릎은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영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더 이상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달 전 영자 씨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왼쪽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거실 소파까지 데려갔지만 시계를 보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씨는 다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새로운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당장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수술 날짜는 2주 후로 정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 달에 무릎 수술 받기로 했어. 식탁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술? 얼마나 입원해야 돼요? 일주일 정도래.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엄마,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거야? 영자 씨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당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밥은 누가 챙겨? 애들 도시락은? 지수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좀 더 미루실 순 없어요? 이번 달은 제가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없거든요. 영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미루면 안 된대.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대.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건강보다 당장의 불편함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수술 당일 영자 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민주는 회의가 있다고 했고 지수는 손주들을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병문안 갈게요. 민준의 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수술실 앞에서 그녀는 홀로 대기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이 함께 온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고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고 무릎에서는 둔한 통증이 퍼져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습니다. 빈 의자가 있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7시쯤 민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그는 10분 정도 머물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 출장 가야 돼서 내일은 못 올 것 같아요. 괜찮죠?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나 괜찮아. 일주일 후 영자 씨는 퇴원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녀왔어. 그녀는 휠체어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지수가 부축하는 대신 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다시 주방 쓰실 수 있어요? 영자 씨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 값도 만만치 않네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가계부가 걱정이에요. 영자 씨는 지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함과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쉬어야 한대. 한 달이요? 그럼 그때까지 저희가 계속 배달 음식 먹어야 하는 건가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내려 거실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도 배달시켜야 할 것 같아요. 사흘 후 저녁 영자 씨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지수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당장 이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요? 어머니 명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아프시면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어떨까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다던데요. 거기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영자 씨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이 아파트, 15년간 그들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벽에 기댄 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왜 여기 서 계세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영자 씨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걱정이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얘기 다 들었어. 민주는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영자 씨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됐어. 알았어.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만이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30년의 증거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가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 무료 노동력이었다는 것을. 사랑은 진작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의무와 계산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새벽 3시, 영자 씨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작은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는 결심. 영자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여전히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개고 손주들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무릎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강릉 가자. 펜션 예약했어. 손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받아가는 거예요? 지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식구끼리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네요.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3박 4일로 잡았어. 엄마, 우리 없는 동안 집 좀 봐줘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둘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 영자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안 가.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표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무릎이 아직 안 좋으시잖아요. 펜션 계단도 많고 계단 없는 데도 많잖아.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끼리 가는 거예요. 가족여행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식구끼리라고 했지? 그럼 나는 식구가 아닌가? 민준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 세 식구랑 애들이랑요. 어머니는 무릎도 불편하시고 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가 없는 게 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이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영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됐어. 재미있게 다녀와.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5년간 이어온 미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모든 것이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과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먼저 너희 자유를 찾아주지. 금요일 아침 민준 가족은 큰 가방을 들고 현관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영자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잘 드시고요. 영자 씨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애들 바다에서 놀 때 조심하고. 손주들이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영자 씨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들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명수가 나야. 지금 시간 있어? 1시간 후 50년 지기 친구 명숙이 영자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명숙은 환한 얼굴의 72세 여성이었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영자 씨는 명숙을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아, 나 이 집 팔려고.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갑자기 왜? 영자 씨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무릎 수술, 병원에 혼자 남겨진 일, 퇴원 후 며느리의 말, 그리고 엿들은 대화,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의 일까지. 명숙은 말없이 듣다가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잘 생각한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내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이잖아. 내 명의야.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이야. 영자 씨는 명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명숙아, 나 속초 가려고. 받아보고 싶어. 평생 남밥만 해주고 남빨래만 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명숙이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아들이 부동산 중개업 하거든. 믿을 만한데 연결해 줄게. 그날 오후 영자 씨는 동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명숙의 아들이 소개한 곳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 단지 잘 나가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고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팔릴 겁니다. 금매로 내주세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올릴게요. 빨리 팔리실 거예요. 영자 씨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0년의 노동이 담긴 집, 15년간 헌신했던 공간을 떠나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자 씨와 명숙은 속초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명숙이 미리 알아본 오피스텔 몇 곳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시외로 빠져나가자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높은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고 녹색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아, 내가 잘하는 거 맞지? 명숙이 영자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넌 잘하고 있어.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속초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 오피스텔 3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곳은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부동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이 동네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시장도 가깝고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명숙이 물었습니다. 영자야, 애들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돌아오고 나서 다 정리하고 말할 거야. 걱정되지 않아?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안 무서워. 내가 72년 동안 남 눈치 보며 살았잖아.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일요일 저녁 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들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들, 사진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필요한 것만 골라 상자에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보러 오실 분이 있어요. 신혼부부인데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좋아요. 보여주세요. 화요일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금매 가격에도 만족했고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영자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하면 돼. 그날 저녁 민준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들뜬 얼굴로 여행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진짜 예뻤어요. 영자 씨는 웃으며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큰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그녀는 이 식탁에서의 마지막 한 달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영자 씨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의 고단함, 15년의 헌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용기. 그 모든 것이 이 가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3박 4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영자 씨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명숙의 도움을 받아 필요 없는 가구들을 정리했고 자신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거실의 소파와 식탁은 새 주인에게 넘기기로 했고 자신의 옷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손주들의 어린 시절 앨범만 챙겼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민준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손주들은 피곤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고 민준과 지수는 큰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가 없었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복도와 거실 한쪽에 이삿짐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영자 씨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녀왔니? 재미있었어? 민준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짐들은 뭐예요? 청소하시다가 이사 가는 짐이야. 지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영자 씨는 행주를 개수대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지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속초로 갈 거야. 바다 보이는 작은 집 하나 얻었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소파가 있던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릎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혼자 이사를 가요? 그리고 속초는 왜요? 영자 씨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이제 바다 보면서 살고 싶어.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시면. 영자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알아서 해. 너희도 젊고 돈도 벌잖아.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내가 이 집 팔았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팔았다고. 한 달 후에 새 주인한테 넘겨야 해. 민준이 소파가 있던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이 집을 팔다니. 영자 씨는 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어. 보고 싶으면 봐. 그녀는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파셨네요. 어머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영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30년 동안 식당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이지.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렇지만 저희가 15년 동안 여기 살았잖아요. 애들도 여기서 컸고. 그래서 뭐, 너희가 나한테 월세라도 냈냐? 아니면 관리비라도 냈어?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것도 효도 아닌가요? 영자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모시고 살았다고? 아니, 나를 가정부로 부려먹었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모시고 사는 거였어?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부족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영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무릎 수술하러 병원 갔을 때 누가 같이 있어줬어?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 퇴원하는 날 누가 데리러 왔어?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강릉 갈 때 한 말 기억하지? 식구끼리 간다고 했잖아. 그 말 속에 내가 빠져 있더라. 나는 식구가 아니었던 거야. 지수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무릎이 불편하셔서. 아니야. 너희는 내가 없는 게 편한 거였어. 나도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노인 요양시설 보내려고 했잖아. 이 아파트 때문에 못 보낸다고 했지.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됐어. 다 알았어.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너희 자유를 찾아주기로. 민준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영자 씨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미안해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집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니?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 씨는 아들을 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내가 걱정하는 건 나보다 돈이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내 돈이니까 내가 쓸 거야. 영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속초에 작은 오피스텔 샀어. 보증금 내고 남은 돈으로 내 여생 편하게 살 거야.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집이 없어지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영자 씨는 지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희 걱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받은 것처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너무한다고?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무료 가정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 아프다고 해도 밥 걱정만 하고 여행 갈 때도 나는 빼고 가고. 내가 너무한 거니? 너희가 너무한 거니?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도 혼자 외로우실 거예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외로워? 난 이미 이 집에서 충분히 외로웠어.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진짜 외로운 거더라.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지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가족을 생각하지도 않고. 영자 씨는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이기적이야. 72년 동안 남만 생각하고 살았어. 남편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손주들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이제 72년 만에 이기적인 김영자로 살아볼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이 자신들의 방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손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손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아, 지아야. 할머니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손주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할머니 속초 오면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영자 씨는 두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갈 시간이야. 그녀는 민준과 지수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한 달 안에 새 집 알아보렴. 이 집은 새 주인한테 넘겨야 하니까. 민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마음 안 바뀌시는 거예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미 다 결정했어.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민준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텅 빈 공간과 쌓여있는 상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영자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의 짐을 내려놓은 밤이었습니다. 이사날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전 설거지로 갈라진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 집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단지 건물이었고 가족은 때로 가장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명숙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준비됐어?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삶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영자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 가족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나와서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만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들에게 웃어 보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후련하니? 명숙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응,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아. 속초행 버스는 오후 2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고 창밖으로 녹색 산이 펼쳐졌습니다. 영자 씨는 창에 이마를 대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그녀는 늘 부엌에 있었습니다. 영자야, 저기 바다다. 명숙이 창을 가리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영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쁘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자유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속초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바닷가 근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숙이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여기서 뭐 하고 싶어? 영자 씨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바다 보고 산책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좋아. 그렇게 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물회를 먹었습니다. 영자 씨는 72년 만에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쌀 필요도 빨래를 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오전 9시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첫 한 달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천천히 걸었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시장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누구의 입맛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맛으로 담갔습니다. 2달째 영자 씨는 오피스텔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와 깻잎, 고추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새싹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기쁨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3달째 같은 건물에 사는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바닷가를 걷고 동네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들에게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영자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민주는 작은 거실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마실래?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자 씨는 차를 끓여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영자 씨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모든 게요. 엄마를 가정부처럼 대한 것도, 무릎 수술했을 때 병원에 안 간 것도, 여행에서 엄마를 빼놓은 것도 다 죄송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 요즘 어디 살아? 장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어요. 지수 친정 부모님이 좋게 봐주셔서 힘들겠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화난 건 집 때문이 아니었어. 알아요. 엄마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어. 가정부가 아니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등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자 씨는 아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너희끼리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얼굴 보고 그 정도면 돼. 엄마가 아프면 연락할게. 하지만 엄마는 이제 속초에서 살 거야. 네,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영자 씨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지금 행복해.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차 타러 가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 앞에서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민준이 떠난 후 영자 씨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 씨는 옥상 텃밭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추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추 몇 장을 따서 냉수에 씻었습니다. 저녁은 된장찌개와 상추쌈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영자 씨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벤치에 같은 동네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영자 씨, 저녁 먹었어요? 네, 박 선생님. 먹었어요. 내일 시장 가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몇 시에 나갈까요? 10시쯤? 그럼 그때 봬요. 할머니가 떠나고 영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주들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자라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삶을 살 거야. 그녀는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 불을 켜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의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2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결혼, 아들의 탄생, 남편의 죽음, 30년의 노동, 15년의 헌신, 그리고 지금 이 작은 방에서의 평화. 인생은 정말 짧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영자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바다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아무도 그녀를 깨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밥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